네, 1번지 똑똑. 두 후보의 핵심 대변인들이죠.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면서 다시 거리두기 예전의 단계로 돌아가게 됐는데, 김병민 대변인,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정부 방역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정부 방역이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성급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위드 코로나를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백신 접종이 70%가 완료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코로나에 대한 방역 지침을 완화시켜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아마 정부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병상에 대한 확보라든지 응급 의료 체계를 충분히 마련해 놓고 난 뒤에 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들이 전문가로부터 제기가 됩니다. 이 위드 코로나를 다시금 뒤로 후퇴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 하나는 충분한 손실 보상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했던 모습이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준비가 안 되느냐, 사실은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 저희 사실 백신을 우리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마 외국에서도 백신만 맞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니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이 일어나고 있고 변종도 나오고 있고 어찌 보면 이거는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었다. 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사망자가 뭐 80만 명도 넘습니다. 근데 거의 미국이나 영국,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간다 그냥 주의예요. 그냥 뭐 백신 맞았으니까 그냥 간다 주의인데 우리는 아마 좀 그 경계선이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이 코로나가 제가 봐도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또 방역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일상을 가야 되는 거라 그 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만 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부 여당이었다면 위드 코로나 안 들어갔을까요? 위드 코로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문가의 의견들을 좀 경청했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드 코로나를 만약에 시행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다음 단계, 만약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면 신속하게 후퇴할 준비도 같이 했었어야 되거든요. 혹시 예.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 때 국민의힘에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던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단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던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11월 초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11월 말 정도의 상황이 되면서는 많은 분위기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12월 달 들어서는 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게 되는 위기 상황이 직면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을 신속하게 바꿔야 된다고 목소리가 나왔던 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고 말고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은 시행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불거지고 전문가의 경고 사인이 울리게 되면 신속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꼭 짚고 싶은 것 하나는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때 따라서 필요한 병상과 의료 인력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웠는가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상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늘어날 거 어느 정도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5천 명이나 10,000명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는데 지금 의료 현장이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임기 말이거든요. 아마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서 공무원이나 뭐 청와대 이런 데가 좀 현장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저도 뭐 결에 다니고 어제도 사무실 옆에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줄을 서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진료소를 늘리고 바로 아마 뭐 간호사부터 투입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긴밀성이 저는 좀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의료 부분은 인력도 지금 거의 한계 그렇죠. 왔을 한계에서 겁니다. 지금 간호사들이 막 성명서 발표할 정도잖아요. 예. 그런데 어찌 보면 초기에는 굉장히 대응이 빨랐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과거 기존의 해온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청와대든 아니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현장성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사실은 한 어느 정권의 문제, 정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초기에 대응하듯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긴밀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나중에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먼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정부 방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오늘 오전 10시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왔고 기자 간담회 이 코로나에 대해서 선보상에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여전히 정부가 충분하게 그 보상시킬 수 있는 재원들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그동안 지난 2년간 경험하고 겪었던 것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인 것이고 이제 곧 한 보름 정도가 지나고 나면 2022년도로 예산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예산에서 이러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재원들은 마련이 돼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당장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비롯해서 재정을 끌어다 써야 된다는 목소리를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높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에 재정이 부족하다면 추경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신속하게 나서야 되는 점을 오늘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찬성만 해주면 바로 이렇게 좀 보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도 좀 입장이 진전된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라도 하자는 얘기였고 지금 김종인 총괄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추경 안 된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긴급 명령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게 선보상 아닙니다. 지금 2년 동안 어찌 보면 한 거에 대해 제대로 보상이 안 됐어요. 과거의 것도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은 여야 간의 정치권의 문제도 국민들의 입장에 관심이 없어요. 빨리 보상을 해줘라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다시 4인 9시까지 하면 연말 어찌 보면 대목인데 이거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상해줘야죠. 저는 그래서 재원 마련 방법 따지지 말고 어쨌든 무조건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들한테는 보상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번에 100조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발언 때문에 이번에 추경 편성이라든지 손실 보상해주는 부분 좀 발목이 잡힌 면은 없나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요. 김종인 위원장은 2020년 코로나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그해 봄에 선거에 아마 위원장으로 오면서 100조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지금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위기가 터졌을 때 국가적 위기임을 인지하고 쓸 수 있는 정부의 재정들을 다 긴축으로 좀 바꾸면서 한 100조가 안 되면 50조 정도라도 그 재원들을 미리 확보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쭉 손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하는 데 우선 썼다면 이런 위기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 2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쭉 보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막대한 재원을 끌어서 또 코로나 위기가 좀 잦아지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방만한 재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다시 코로나 위기가 와서 급하게 돈을 써야 된다 했을 때 그 돈이 부족하면 그때 또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이 국민들의 악순환의 고리들을 갈 수가 있거든요.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통을 분담할 것인가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사실은 개인들 부채는 2,00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 20%씩 늘어났어요. 국가 부채도 늘어났죠. 40%에서 50% 늘어났지만 국가 부채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 개인이 은행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빨리 타개하려면 저는 국가 재정 문제를 그렇게 너무 강조할 필요 없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또 힘든 거리두기 영업 제한 들어갔는데 빨리 끝내고 또 다시 일상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총력 대응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이 또 상습 도박 혐의가 알려졌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주목이 되는데 먼저 현근택 대변인 이재명 네. 후보가 이 부분 인정하고 사과했지요. 네네. 지금 뭐 일단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이 어쨌든 아들 문제이긴 하지만 맞다. 아들인 거 맞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박이면 어떤 도박인가요? 온라인 도박이었고 아마 예. 보도를 보면 뭐 거기에서 500만 원인가요? 뭐 어떻게 땄다 그러는데 도박은 도박이죠.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도박은 맞고요. 이게 뭐 언제적 얘기인지는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뭐 인정하는 거니까 일단 아마 그게 아마 그 이메일이나 이렇게 계정을 쓰면 보통 그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그걸로 아마 언론이 아마 동일인으로 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빨리 인정하고 빨리 사과한 건 잘했다 보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 도박 혐의가 경찰이 이렇게 뭐 수사를 해서 밝혀진 게 아니고 언론사가 취재를 해서 알려지게 된 건가요? 그렇죠. 언론이 취재를 한 거죠. 그럼 도박한 사실을 언론이 이렇게 밝혀낼 수도 있는 거군요. 누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내부 제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이트에 아니면 뭐 누가 들어가서 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오랫동안 취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 아들은 회사원입니까? 아마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예. 아마 최근에 어디 기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아마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이 이제 그 상황을 예. 좀 설명을 해줬는데 김병민 대변인 일단 이재명 후보의 사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응 입장 어떤 겁니까? 오늘 뭐 아침에 보도를 보고 여러 논평이라든지 지금 대응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뭐 사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치료에 관한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사과는 했지만 이게 이제 도덕적 일탈과 아들의 이 치료가 필요한 문제라기보다는 범죄 행위죠. 온라인 도박. 예.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국민적 그 눈높이와 기준으로 대통령 후보 가족과 아들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를 일단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도박이 단순하게 몇 번 들어가서 실수로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이 도박에 가담한 것인지에 대해서 무게의 차이들도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도 오늘 아침에 제 기사를 보니까 쓰고 있는 SNS의 계정, 그 아이디 그리고 이 도박 사이트에서 뭐 굉장히 많은 글들을 남겼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의혹 제기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인정을 한 것 같거든요. 빠르게 의혹 제기가 나오자마자 인정했다면 그 내용들을 이재명 후보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인지 등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기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범죄 행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지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당의 전체적인 입장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죄를 자꾸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대체로 그게 범죄라고 인정이 되면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예. 그 얘기를 아직 안 하시는 것 보면은 김건희 씨 부분도 철저한 수사 얘기가 나올까봐 곤란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꼭 그렇게 언급할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이 대표에 관련된 내용에서 도이치모터스 등 사실상 이 법적인 문제로 의혹 제기됐던 얘기들 우리가 뭐 충분히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1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강력한 수사권을 발동해서 속된 말로 탈탈탈 털었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를 내보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숨기거나 숨기려고 해도 국민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이제 처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상황들을 분명히 확인해 보고 나서 그 다음 대응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지금 김병민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사과와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한 사과 이게 정확한 확실한 사과 맞느냐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들의 불법 도박 혐의가 불거졌다면 사과하고 치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 법에 정당한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뭐 본인이 경찰에 가서 자수해서 뭐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근데 뭐 형사 처벌이라는 걸 본인이 먼저 자청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사실은 뭐 누군가는 아마 고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야당이든 아니면 야당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든 고발할 걸로 보는데 그럼 뭐 수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보다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되는 수원여대 같은 경우 2007년이니까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안 지난 것도 있습니다. 안양대라든지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1년이니까 올해 7년으로 빼면 2014년 이후의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되면은 사실은 뭐 사무소 위조 문제나 아니면 업무방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7년 공소시효라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저희들이 뭐 고발하거나 이러진 잘 않죠. 근데 이미 언론에 나면 아마 그 수사라든지 이런 건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거의 뭐 시민단체들이 이거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저는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검증의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양측 다 아마 뭐 수사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두 후보 모두 지금 가족들의 어떤 좋지 않은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지요. 네, 1번지 똑똑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지금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 김병민 대변인이 그런 부분 맡아가지고 관리했다면 이런 일이 안 터졌을 것 같은데 또 워낙 바쁘시니까 그것까지는 신경 못 쓰실 거고. 네. 근데 이 전화 오고 그러면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까? 아, 저도 이제 그 우리 기자분들 전화가 폭발해요. 예. 근데 가끔은 받아서 더 받아야 되나?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예, 예. 모르는 번호를 받아요. 받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질문합니다.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뚝 끊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럼 또 끊었다고. 그러면 또 난리가 예. 나겠죠. 예. 그래서 이 기자님 하고 이제 말을 좀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억울했던 부분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아마 언급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은 YTN의 보도 예. 아니었습니까? 꽤 오랜 시간에 통화했다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개 자극적인 내용들만 따서 YTN이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조금 그 내용을 보면서 안타깝다 악의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생각하십니까? 했는데요. 전화를 받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예. 다음에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전체 맥락보다는 특정한 자극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도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될 수 있는 상황들까지 다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언론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예. 정치인과 가족의 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숙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민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 YTN이 좀 불리한 부분만 편집해서 보도한 것 같다, 약간 악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의 김우겸 의원의 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YTN이 지금 김건희 씨 봐주느라고 그 내용도 목소리도 안 들려주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김의겸 의원이 그 대화 내용 일부를 또 라디오인가요? 인터뷰를 예. 통해서 얘기를 쭉 했던 걸 보는데 그럼 김의겸 의원은 두 당사자밖에 모르는 대화 내용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만약에 우리 뉴스는 YTN 제가 24시 이 뉴스 보도 전문 채널 YTN 방송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출연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당 기자가 취재해서 취재원으로부터 같이 대화를 하면서 녹취를 하거나 갖고 있었던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특정 정당이 정치인에게 만약에 이 내용들을 줬다면 저는 이것은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내용 전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의겸 의원은 정치 공세 차원으로 그 내용을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YTN에서 이 사실은 이 취재 윤리 어떤 게 있냐면 그분이 동의해야 됩니다. 전화하는 분이 동의해야 이걸 방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YTN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보도를 못하는 이유가 그 동의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공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걸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렇긴 예. 한데 아마 저도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 전체로 다 공개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 왜 공개를 안 하냐.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뭐 판단을 하는 건지 말씀처럼. 그러면 현근택 대변인은 YTN이 지금 윤석열 후보 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히려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날 것 그대로 편집하지 말고 공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 맞다.
라고 보고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도 이제 취재를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한테도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뭐 기자니까 아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김의겸 의원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마이뉴스나 아니면 YTN은 인터뷰를 한 거 있으면 그냥 공개해라.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러면 사실 말씀처럼 일부 편집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올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언론에서 기자가 전화를 하고 그 정치인이 됐든 누구든 그 내용 전체를 갖다 통으로 다 찝어갖고 공개한 예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이 제 얘기는 편집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아니 당연히 보도돼서 나왔던 게 자극적인 메시지가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자극적인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에 전체 대화했던 내용들을 다 가지고 틀어다가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는 저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런 예는 없지만 그런 네. 주장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다 틀자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하진 않지만요. 워낙이나 네, 이 끝나면 이슈가 얘기할게요. 정치적으로 특정 야당 후보 가족에 관련돼서 굉장히 불리한 이슈처럼 적용되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공정한 보도가 필요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형평성 차원과 또 특정한 정치적인 편향성 차원에 대한 문제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럼 뭐 다 공개하지는 않죠. 근데 목소리 날 거 그대로 만약에 뭐 20분, 30분 통화했다 그러면 뭐 5분이든 10분이든 그 목소리 그대로 공개하는 거에 동의해 주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아마 YTN도 공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든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 우리는 목소리 공개하는 거 동의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하시면 제가 보기에 나머지 편집이야 뭐 YTN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뭐 YTN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네요. 한쪽에서는 봐주는 것 같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악의적이다라고 하니까 말이죠. 아무튼 이번 기회에 그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부분은 어디까지가 검증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옵니다. 일단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또 이수정 선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뽑는 거지 뭐 부인 뽑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준석 대표는 결혼 전의 일인데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김병민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준석 대표가 결혼 전에 일을 얘기했던 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지난 여름에 발언했던 내용을 이렇게 반사하는 것처럼 그대로 되돌려준 것 같다. 어떤 내용이죠? 이재명 후보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난 여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시기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고 국민 앞에 소상히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대통령 후보 가족에 대한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참 입으로 담기도 부적절하지만 유흥업소 종사원 줄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꺼냅니다. 100% 사실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얼굴을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여기에 대한 시술 뭐 이런 얘기들까지 꺼내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거죠. 이걸 좀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도 뭐 얼굴까지 비교하고 그건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뭐 성형할 수 있고요.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단 전제는 있습니다.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어떤 사람하고 사귀었냐 그 문제 전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단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권력자를 이용해서 본인의 어머니의 동업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직업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력은. 지금 직업 말씀하시는데요. 이분이 그 코바나 설립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특수대학원 이런 데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게 직업은 아니거든요. 특수대학원 야간에 가는 거니까. 과거에 뭘 했는지 중요하죠. 어떻게 만나는지. 그거는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행위, 예를 들어 도박 같은 거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생활 부분과 아닌 부분들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1번지 똑똑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